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이라서 수장 범위까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까지 이 국문학 연구나 한문학 연구가 너무 지나치게 일본식 개념에 의해서 조작돼 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60년대의 연구는 예를 들어서 전통과 근대, 현대의 연결이라고 하는 점에서 너무 지나치게 한문학을 민족문학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특성에 대한 연구를 사실 소홀히 해왔다. 이제까지 사실 세부적인 연구가 많이 나와 있지만은 이 종합적인 시야를 갖고 큰 시야에서 좀 더 우리 민족 문학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국 문학관이 그런 면에서 그 역할을 좀 해주기를 기대하고 고전 번역원에 대해서도 그런 역할을 좀 기대를 합니다. 우선 모든 것은 정치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규모입니다. 어떠한 규모를 갖느냐. 이 규모의 문제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 세종과 정조도 있어요. 일부러 책문에 규모라는 책문을 내서 규모에 대해 논하라는 논술 시험까지 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학을 어떤 규모에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재. 그 문학이 생성되고 그것이 기능을 했고 그것이 향유된 이 기능을, 이 기재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입니다. 형식의 논의를 하지 않고서는 형식과 내용의 이 불일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이 불일치 관계를 어떻게 그걸 극복해 가느냐 하는 우리는 그런 투쟁 속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한문학이라는 것이 우수한 문학은 아닙니다, 결코. 우리 현대문학도 마찬가지로 결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형식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돼요. 이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우선 문학이라는 말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사용했던 문학이라는 말을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부르주아 문학이 있은 다음에 벨레 리터처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고전 한문에서 우리 문학에서 우리 실록이건 다 보면 문학이라는 말이 없어요. 고려시대 때 정당 문학이라고 하는 문학이라는 말이 있죠. 조선시대 문학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정조예요. 문학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홍제전서에 그래서 본인이 신하들한테 남겼던 말들을 정리한 것을 일등록이라고 하는데 일등록이 4개의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물, 네 번째가 훈어입니다. 여기서 훈어는 왕이 남긴 경계의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왕으로서 당연한 거지만 앞에 문학과 정사, 인물의 세 분류는 우리가 고전을 이해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과 학입니다. 문과 학의 결합을 문학이라고 그런 거예요. 리터러처의 번역이 아니에요. 그때 그 문 속에는 오늘날 얘기하는 협의의 문학도 들어있고 공용문이 들어있고 하고 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학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사 속에는 이제 정치자, 경제 이런 것이 법률이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분류의 체계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일제가 경성제대에서 만들어 놓은 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문학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현대에 와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인 실상을 돌아볼 때에는 과거의 우리 개념으로 폭넓게 봐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요새 그 고전 번역원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서. 사실은 어떤 지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AI를 사용하게 되고 그 이전에는 인터넷 사용했듯이 과거 사람들은 유서를 봤어야 돼요. 이 퇴계 선생도 사문유치라고 하는 유서를 어렸을 때 외웠기 때문에 그 시를 평생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학에서 유서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어요. 그게 바로 고전적 백과사전입니다. 중국의 것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느 시대마다 어떤 지식이 형성되어 왔고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극복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기제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지식입니다. 과학에 대한 많은 얘기하지만 생활지식에 대한 얘기가 너무 없어요. 지금 고저번역원도 새로운 그 조선 왕조실록을 새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것은 기사가 빠진 기사가 있어요. 왜 빠졌느냐? 동짓날에 기사가 빠진 게 많습니다. 이 동짓날이라는 것은 양이 회복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날의 일기적인 불순이 오게 되면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을 번역할 때는 그 빠진 것이 왜 빠졌느냐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있는 것만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된다. 그 생활지식에 대한 연구가 지금 전무합니다. 그 다음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현대적인 개념에서 창작을 생각을 하지만 과거에는 제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왕명에서 만든다든가 기존에 있던 전고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확장시킨다든가 대표적인 것이 과거입니다. 오늘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학 양식은 표전이에요. 과거 시험에서 표전을 짓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표전에 대한 것이 한문학과에서도 강의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근대 이전에 우리 문학을 바라보는 시야를 우리가 스스로 놓치고 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경성제대 커리큘럼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근대 이전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 세계 속에 있다. 그래서 AI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문학관이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예술 세계를 복원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관점에서 근대 이전의 서사를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우리 한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한문학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한문학을 빨리 청산하고 싶었고 미학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 오늘도 계속 몰라가지고 찾다가 왔어요. 이게 괜히 선택했습니다. 너무 모르는 게 많아. 그리고 사실은 20세 이전에 모든 한문학의 기초가 형식에 대한 연구가 끝나 있어야 장학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대학에 들어와서 20세에 하려다 보니까 장학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50년 동안 했는데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의 커리큘럼을 고쳐서 20대에 그 아주 머리 좋고 활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문학 정신과 우리의 경학 정신에 의거해서 고전을 바라볼 수 있는 커리큘럼을 다시 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대 이전의 한문 기성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414년의 관계토항비죠. 관계토항비가 우리나라 거라는 것을 어디서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느냐? 여기에는 음문이 없어요. 라임의 시가 없습니다. 414년은 바로 동진시대, 도연명의 시대인데 이 당시에 중국에서는 라임이 발달했던 시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라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토항비가 그렇게 장엄하면서도 여기에는 라임이 없습니다. 라임이 완전히 나오는 것은 을지문덕의 시에서 잠깐 보이다가 그 뒤에 삼국사기에 나오는 진덕여왕의 650년에 태평성이라는 겁니다. 아주 장시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운문을 맞춘다고 하면 어떠한 운서를 사용했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없단 말이에요. 절운을 이용했는지. 근데 이것은 더군다나 삼국사기의 이 재미있는 표현은 왕이 직금 작 오원 태평성이라고 그랬어요. 직금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직금. 비단으로 짰다는 거거든요. 전 대학 시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엄청 많이 썼는데 이제 AI가 발달되면 설명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비단에다 짰던 거예요. 근데 삼국사기는 그게 해체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표기가 나타나 있질 않아요. 원래는 어떻게 되느냐? 조선 후기에 여성들이 많이 읽었던 것 중에 직금 회문록이 있습니다. 비단으로 퍼즐 형식으로 한시를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원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여성이 진덕여왕이 썼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대단하다고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의 시는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퍼즐로 써 보냈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본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해명하려고 50년 동안 못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AI를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설명해 줘야 된다. 지금 말하자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종이 위의 문학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기능했는가, 어디에 쓰여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1478년에 나온 의례자라는 동문선입니다. 이 대학에서는 굉장히 무시했어. 여기에 나온 이 문체를 언제 공부를 하냐. 그러나 이게
58분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장악하지 않으면 조선시대에는 지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조선 후기에도 이것은 이 체계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58개의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는 더욱 악조건이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들의 악조건은 이두식 한문을 익혀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식 어법에 따른 한문을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와 구어, 한문과의 이중 언어 체계가 아니라 삼중 언어 체계를 겪어야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러한 것 속에서 굉장히 원활한 문학 활동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사실 인접국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저술들이 나오게 됐어요. 이건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옛날에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히 이건 사실인데, 이거 공부하고 있자면 더군다나 옛날 과거 시험을 합격을 해도 이 이두식 한문을 몰랐기 때문에 양반들이 지방 행정을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전한테 그렇게 휘둘린 거고. 훈민정음의 해로본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널리 알려진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봤을 때 우선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국문으로 된 것은 세종 때 나왔을 리가 없죠. 세종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이 죽은 다음에 묘호입니다. 세종이 돌아가신 그 해 5월 달에 세종이란 묘호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이 한글본은 뒤늦게 나온 거죠. 당연히. 그럼 이 한문본도 그러면 옛날 건가 할 때 이것이 바로 안동에서 우리 천태사님 김태준이 구에다가 간송에다가 구입해서 준 거죠. 근데 제가 이 첫 번째 페이지를 보는 순간 이게 가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알고 계신 분들도 있다가 나중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뭐 가짜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베낀 것이다. 원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가 있죠, 그죠? 구두점에 우리가 구두라고 할 때 자꾸 서양적인 개념을 생각하니까 구라고 하는 것을 프레이즈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고전의 세계에서 구는 센텐스예요. 두라고 하는 것이 프레이즈예요. 그러면 구두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센텐스와 프레이즈를 구별해 찍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훈민정음이라는 이 해례본의 이 한문본은 세종의 그 고심, 문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방안이 구두점까지 포함해가지고 완벽하게 실현된 문장이에요. 그런데 앞불사 세종당이 썼다는 이 어제가 이것이 틀려 있다 이거예요. 그 구두 표시에서 두 가지가 틀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와 두가 구별되지 않았다. 전부 다 오른쪽에다 동그라미가 있죠, 지금. 그죠?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국지 어음 다음에 동그라미가 요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가운데. 프레이즈에. 그 다음에 이호 중국 할 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구와 두를 구별 없이 동그라미를 1940년대에 베끼면서 이 장이 없으니까 세종실록에 있던 부분을 베끼면서 세종 때의 문헌 가공법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실수를 한 거예요. 두 번째, 뭐를 결정적으로 틀렸냐? 여기에서 하위자, 저런 데에는 발음 표시가 있어야 돼요. 하위자가 위하다라고 할 때는 평성인 거 아시죠? 그죠? 못못을 하다 할 때는 이다, 못못 한다라고 할 때는 평성이에요. 그때는 동그라미를 안 해도 돼. 그런데 위한다라는 for, 영어의 for에 해당되는 전치사가 될 때는 거성이기 때문에 거성자를 표시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위자의 오른쪽 어깨 위에 거성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표시가 없어요. 이거는 훈민정음의 앞부분을 빼고 뒷부분은 하나도 틀림없이 그 성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표시를 완벽하게 한 게 뭡니까? 용비어천가예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그걸 지켰습니까? 세조가 석보상사에서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는 완벽한 문헌 가공법을 해가지고 문헌을 했는데 후대인들은 한문은 잘 알아도 이 문헌의 가공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베껴놨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을 왜 발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했더니 바로 이것을 서예를 연구하시는 몇십 년 동안
안평의 글씨를 연구하시는 분이 이거는 안평의 글씨인데 이 첫 장만이 베낀 게 아니고 그 기억부터 시작을 해서 그 조차법에 대해서 세종이 발명했던 부분을 쓴 세 페이지가 안평대원의 글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사품이라는 거예요. 넘겨보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걸 보면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대단한 게 아직도 제가 해결하지 못한 게 이 해례본은 이 앞부분을 세종의 어제를 자꾸 서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서문이 아니에요. 옛날 책에 서문이 맨 뒤에 있어. 해례본의 맨 뒤에 정인지가 서문을 썼어요. 그래서 서문이 엄연히 있어. 이거 그냥 세종 어제예요, 어제. 그리고 이 본문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이 글자의 합자리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이 칠원시를 갖다가 엄격하게 7글자씩 맞춰가지고 장시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례본 하나만 보더라도 한문의 고문, 그 다음에 한시 형식, 그 다음에 정인지의 발문에 나타난 약간 변우 스타일의 고문,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이 안에 구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도 해결 제가 못하는 것은 여기에 이게 결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것을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번역본이 한 58종, 60종까지 현재 되는데 연구자들이 한 게 이 결에 대해서는 그냥 노래, 시 이렇게 번역해서 시와 결은 완전히 달라요. 결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결. 그런데 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결이라는 말이 나타날 듯이 아주 이것은 굉장히 속된 거예요. 따져보면 시하고는 다른 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결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운문을 정확하게 써놓고 있다는 거죠. 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집현전 학사들 보면. 그냥 넘어가 볼까요? 이 세종은 어려서부터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상했다고 책을 못 보게 했죠. 그래서 병풍 사이에 있는 책을 읽었다고 하는 책이 바로 이 구소수관이라는 책입니다. 한문을 세종이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한시를 안 지었어요. 한시가 한 편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세조가 위작한 거예요. 근데 이 세종이 어렸을 때 읽었던 이게 구소수관이 있는데 이게 바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전 세계에 딱 한 권밖에 없어요. 이것은 1393년에 경상도에서 발행이 됐고 여기에 보면 정도전의 형도 관여한 것 같고 여기 심씨가 나오지만 총성 심씨가 아니고 다른 심씨가 관여했습니다. 다 간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구양수하고 소동파의 편지글 가운데 수간이라고 하는 건 손으로 직접 쓴 짧은 편지라 바로 척독이에요. 우리가 척독이라고 하는 게 무슨 조선 후기에 나와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긴 서신과는 다르게 굉장히 짧은 편지들이 유효하게 오늘날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받듯이 그죠? 간단하게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짧은 편지들이 있는데 이것이 되게 어려워. 왜냐하면 수신 상황과 발신자하고 관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글이에요.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세종이 본인이 여러 번 얘기한 게 자치동감을 강의할 때 신하들이 나는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세종이 나는 이 구소수관을 30번을 읽어서 외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부심이 유일한 자부심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한문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내면을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지금도 제가 중국에서 이런 데서 아주 고문으로 초대장 같은 거 오게 되면 답장을 해야 되잖아요. 아주 끙끙 앓아요. 그럴 때. 한시를 만일 써서 보냈는데 화운을 해야 된다? 이건 몇 시간씩 며칠씩 걸릴 때도 있어. 그런데 이 서가는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서울대학에서 잘못한 게 여기 뒤에 보면 우리나라 책에는 아주 잡다하게 무슨 한시들이 써 있어.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책을 참 보관을 잘 못한다. 지저분하게 뭐 저런 걸 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들은 다 의미 있는 자작시이거나 자기가 읽은 시를 베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중요한데 이걸 서울대학 규장각에서 옛날 보관하면서 여기다 떡하니 대출표를 여기다 붙여놨어. 책이 망가져버렸지. 이걸 뜰 수가 없지. 그죠? 우리나라 책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정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못한 채
현대식으로 저걸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였죠. 넘어볼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용비어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바로 그러한 구두점에 그럼 영향을 준 것들은 뭐냐? 바로 이게 세종이 수입했던 사서 삼경대전, 성리대전에 명나라 때 완벽하게 그런 구두점을 찍었었거든요. 이것을 세종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버리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 후기에 이런 책들이 복간될 때에는 이 구두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정조 때 나온 책들은 모든 책에는 구두점이 없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종 때는 완벽하게 구두점을 다 실현하려고 했다는 거죠.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조선시대에 가장 고민했던 건 뭐냐, 결국은 라임을 가지고서 한시를 지어야지만 모든 문학에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를 편찬하는 게 가장 최고로 고난도의 문제였죠. 세종이 했던 건 바로 동국정운을 했습니다. 동국정운을 편찬할 때 누가 주관했는데 안평대군이 주관했어요. 그러니까 안평대군의 몽유도원도의 그 몽유기에 보게 되면 낮에 자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일을 했는데 한밤중에 성산문하고 같이 꿈에서 무효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왜 나왔냐 했더니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찬운이라는 말을 써서 천운. 근데 이것을 시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식으로 번역해서는 안 돼요. 운서를 편찬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국정운을 편찬하고 있던 그 어려운 운서가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독자적인 걸 해야 되니까. 이걸 하는 와중에 그걸 몽유도원이라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우리에게 키워드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흘려버리고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감각에서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안평이 그 동국정운을 했지만 이것은 활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명나라 때에 바로 현대음을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간 것이 이 정조가 돌아간 것은 규장전운이라고 하는 백류군 체계로 돌아간 겁니다. 요거 내사기가 있죠. 이렇게 또. 이렇게.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요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건데 저 위에 있는 빨간 글씨가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서 자기가 규장전운에 대해서 메모했어요. 저기다가 여러 가지를.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규장전운 속에 왕이 자기가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이다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그 내용을 마치 1830년에 여러 중인이 그걸 처음 얘기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다산 정약용이 그 말을 거기다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흐려져요. 그 부분이 흐려져 있어. 근데 이 부분을 읽을 수가 있어요. 첫 페이지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 어정 규장전은 참 대단한 것이 순서가 중국의 성운학의 순서가 아니라 가나다 순으로 바꾼 거거든요. 찾아보기 쉽게. 그리고 이제 평상거입 4단으로 짰죠. 근데 이거를 짜다 보니까 여기에 울곡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책을 딱 펼쳤을 때 첫 페이지에 울곡자가 들어가는 건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정조가. 그래서 이 울곡자를 밀어내라. 그래서 여기 울곡자가 일로 갔죠. 그죠? 그래 놓고 여기다가 필요 없는 두 글자. 이건 뭐 제가 평생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약간 언론어 썼지만 다산 정약용이 이런 운서를 편찬하는데 정조가 개입한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울곡자로. 그래서 제가 가진 책에도 보면 100년 위의 책에도 계속 그대로 이것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사실은 이 수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네임밸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쓸모없는 것 같다는 책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인데 100년 뒤에 이것은 성균관에서 이 춘두기 때 시험 본 거죠. 전가. 근데 이 사람은 역사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이게 내사기를 받은 거죠. 내사. 근데 이 책도 그대로 이 100년 동안이나 지탱했던 건 참 이상해요. 새로운 판목을 했는지. 여기 울곡자가 여기 들어가죠. 퍼퍼로. 여기 보기에는 똑같은 판목으로 여기 울곡자가 시각이 나오잖아요. 그죠? 울곡자가. 그러니까 울곡자가 첫 편에 나오는 게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예요. 징크스타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다산 정약용이 여기에 두주라 그러죠. 이 두 주를 갖다가
계속 빨간 글씨로 달면서 어떻게 부당하게 이 운서를 개입했는가 하는 것들을 자세히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어요. 정조의 정책을. 자, 넘어갈까요? 자, 한문의 활용.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는 이러한 구두점이 있다가 없어지는데 유일하게 천자문에서는 구두점이 살아나. 구두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여기에 도울조자의 오른쪽 어깨에 있고 놈자자의 왼쪽에 있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 야자, 이끼 야자. 이게 한석봉체인데 숙종이 어제 서문을 붙여서 숙종 어제 천자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석봉체가 확산되는데 석봉한호.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학자들한테 중국에는 없는, 중국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 성조 표시를 해서 아예 한 큐에 외우게 한 거죠. 글자의 글꼴과 글자의 음과 성운을 익히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왜 여기에 두 군자만 있고 이런 데는 없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참 현명한 게 입성자는 표시 안 해도 돼, 그죠? 중국에는 없는 우리 입성자가 지금도 있으니까 비읍, 리을, 기억으로 끝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입성자가 있고 상성과 거성만 표시해주면 평성은 표시 안 해줘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호를 단축해서 이와 같이 한 거예요. 나중에는 더 이상한 것은 이 오른쪽 왼쪽 가면 헷갈리니까 여기서 오른쪽에다가 위아래로 표시하는 걸로 바뀌게 돼요. 이와 같이 옛날 분들은 한시, 아분을 장악하고 평책을 장악하는 것이 가장 글쓰기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릴 때 천자문부터 공부를 그렇게 시켰던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자, 한문의 활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입니다. 우리가 왜 한문을 버리지 않았느냐? 문화적으로 우리 강국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표전을 계속 써야 되고 외교문서 써야 되고 일본에 대해서도 이것은 니꼬에 있는 유명한 니꼬라는 겁니다. 일광. 한용운도 보니까 여기 갔다 와서 시를 썼더라고요. 동경에서 북쪽에 있는데 이게 왜 이 사건이 뭐냐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과 우리나라 사람이 결렬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본도 우리나라도 외교적으로 약간 관계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신사를 도쿠가와의 신격을 이 일광산에다가 만든 거예요. 신 자체가 하나의 신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본에서 당돌하게 우리나라에 동으로 된 종을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외교적인 큰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 쓰느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다가 결국은 이명환이 썼다고 돼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거 제가 니꼬에서 찍어온 건데 이거 일본 사람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 이게 완전히 바로 택당 이식이라고 하는 문집에 들어있지 않죠. 자기는 외교적으로 일본에게 저렇게 주는 것들을 썼다고 하는 것은 망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실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동정에. 근데 놀랍게도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이 보세요. 일본과 우리나라를 이 가장 대두격, 이걸 대두격이라고 그래요. 가장 높은 위치에다 쓰고 서사법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명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려가고. 아주 엄격하게. 그러면서 여기다 한마디도 일본의 종교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효성을 다하는 나라라면 문화적으로 발달할 거고 우리나라하고 친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용을 여기다 당당하게 쓴 거예요. 택당 이식이. 엄청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쨌든 간에 통신사 이런 것들이 부활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한문이 역할입니다. 그냥 넘겨볼까요? 자, 이것은 교토대학의 경도대학에서 제가 1983년에 발견했던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우암송시열이라고 하는 대학자한테 효정이 하사한 내사기죠. 이게 이 내사기의 형식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세종이 만들었어요. 세종은 참 디자이너예요. 아, 욕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 만들었는데 물론 처음 형식은 이건 아니었죠. 근데 이러한 형식을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이걸 세자 시강원 찬선으로 불러갖고 세자를 맡긴다는 건 앞으로 네가 다음 왕을 지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송시열을 불러내가지고 주자어리를 주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주자학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약속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대단한 이 책인데 어떻게 문중에 이걸 잊지 않고 온전한 것이 일제시대에서 팔려갔는지 일본에 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중요했지만 여기 있는 이 종이 하나가 이 고목이라는 건데 이 종이 한 장을 보니까 살짝 끼워져 있어. 민홍지 같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얇은 종이가 있는지 몰랐는데 민홍지 같아요. 그래서 저 종이 한 장을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저 책이 일반 열람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빌려갖고 집에서 며칠 몇 달 동안 봤거든요. 주제를. 그러다가 너무 귀한 책이라 안 되겠다 해서 규정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볼 수가 없어요, 함부로. 근데 저 종이 한 장을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나 귀한 거라서 그거를 내가 그냥 갖고 싶었어. 제가 처음으로 도벽을 느꼈던 때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대로 놔뒀어요. 지금 없었다는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고목은 뭐냐 하면 내시가 이 주제어리만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책도 함께 주니까 이 책이 제대로 당신이 받았는지를 확 보내라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메모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바로 이두문으로 돼 있다는 거죠. 우암송시열과 같이 한문을 굉장한 그 대가라도 생활 문장으로서 이두문을 하지 못하면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 고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이건 자사진찬. 여기에 보면 이것이 원사진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진이라는 말이 이제 초상이라는 말이니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게 불교식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절을 안 했다는 사람도 있고 모자가 나중에 씌워졌는지 모르겠죠. 근데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람이 세설신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구학지 중에 두온다. 그러니까 너를 둔다는 말은 너라는 건 초상화해야 되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 초상화 같은 것은 아주 거창하게 공신각에다 걸 게 아니라 너의 그림 같은 것은 그냥 저 산골짜기에 둬. 이러한 바로 세설신화의 전고를 이용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전고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대에 지배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김수습을 번역을 해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전고가 꽤 많아. 그래서 논문을 썼더니 이런 전고 하나 가지고 논문을 쓰냐고 기각을 시켜가지고 제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전고가 그렇게 중요한 거를 모르는 것 같아. 그 다음 보세요. 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초서체로 쓴 이 서찰인데, 이거 초서체로 쓴 걸 보면 바로 어떤 걸 합니까? 상대방이 친구이거나 자기보다 연배가 낮은 사람이라고 알 수 있죠. 그죠? 어른한테는 초서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심육, 저희 집안의 사람이 친구에게 보낸, 바로 하곡 정제두의 수제자가 자기 친구에게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편지에 꼭 알아둘 것은 서찰은 여기서부터 써나간단 말이에요. 써나가 가지고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여기 쓰고 내려와. 어떨 때는 이거는 들어가. 종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도 있고 이걸 둘둘 말기 때문에 앞부분이 상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윤봉길이 자기 동생에게 보낸 편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한글이. 여기 보게 되면 여기서 이게 쭉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 중간에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마지막에 오는 건데, 앞으로 제가 윤봉길 매헌 기념관에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갔다가 보니까 이 탈초를 잘못했어. 여기서부터 탈초를 해야 되는 걸 여기서부터 탈초를 했어. 바로 이와 같은 한문으로 된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문 글쓰기에 계속해서 연장되는 거예요. 단절되지 않은 것은 바로 그런 서사법과 같은 것들이 연장되어 오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어머니에 대한 거라든가 보면 한 칸을 비운다든가 아주 명확하게 그러한 것들을 지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자, 이거는 그림에 이걸 제하시라 그러죠. 신윤복인데 제가 이 책을 써가지고 이 신윤복에 있는 이 필단능여 물전신이라는 구절의 능자가 의문사라는 걸 썼어요. 근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반박흉중 만화춘에서 이 반박이라는 게 장자에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고, 송나라 때가 되면 이것이 굉장히 드넓다라는, 그냥 반박이라는 것 자체가 쌍성자예요. 비읍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드넓은 이 흉중에 있는 저 온갖 것들을 변화시키는 이 봄기운과 같은 것들을 이 붓끝으로 이걸 그대로 내가 그려낼 수 지금까지는 있다라고 번역을 했어. 그럼 신윤복은 오만한 사람이 돼버리지. 내가 이것을 붓끝으로 그려낼 수가 있을까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여성은
이 여성은 미인도가 아니에요. 만화춘, 우주 만물을 생성시키는 어머니와 같은 것을 그리기 위한 상징적인 건데 이걸 미인도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마지막. 자, 이 마지막 하겠습니다. 유명한 소세원의 이겁니다. 자, 여기 소세원 다 가보셨죠?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소세원에서 이 남쪽으로 들어갈 때 보면 여기에 단이 하나 있어, 단.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일로 가면 여기가 오공문이 되고, 그래서 맨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저기 보면 제월당 광풍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풍제월이라고 하는 주돈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서양했던 이것은 가장 인간의 가장 높은 덕성을 그와 같이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들어가면서 차츰차츰 자기가 도에 나아가듯이 자기 자신을 닦아 나아가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광풍제월이 되는 것이 처음부터 광풍제월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죠. 뒤에 볼까요? 바로 뭐냐면 애양단이라고 써 있어. 애양이라는 건 햇빛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애양이라는 것은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싶은데 나날이 지금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건 애자는 애석하다는 뜻이에요. 해가 가는 것이 애석하다. 그러니까 애양단위가 뭐냐면 효예요, 효. 효심이 모든 백행의 근본이기 때문에 자기의 효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해야 우리는 광풍제월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실현하는 데는 이거는 어느 나라의 정원에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공간이 그와 같은 의미의 공간이고 이름도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요세미티 갔더니 요세미티가 무슨 뜻인지를 아는 교수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그건 인디안 말이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고전에 대한 공부가 사실 필요한 거죠. 애양단이라고 하는 걸 거쳐야 돼. 근데 애양단을 지나가다 오곡문이 있어요. 오곡문. 그러니까 구곡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건 마치 주자의 무의정사가 오곡에 있는 것처럼 이 오곡에다가 앉힌 거예요. 이거를. 그런 그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끝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사실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이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비석. 고전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자찬 묘지명까지 다산정리학경은 집필을 했잖아요. 이건 인간에 대한 기록만이 아니고 자기에 대한 고백이고 자기 삶에 대한 반성이거든요. 비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상냥문이에요. 상냥문이라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그런데 상냥문에 대한 연구는 논문이 없어. 어느 집단이든 어느 문화 집단이든 가장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상냥문을 짓게 돼 있어요. 퇴계 이황이 명종 때 이건 이상한 사건이지만 경복궁에 한번 불탄 사건이 있었어요. 방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핵심인 사정전. 사정전은 바로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데잖아요. 근정전 뒤에. 이 사정전과 동궁, 다음번 왕이 될 사람의 동궁의 거처에 상냥문을 지은 사람이 대제학도 아닌 대사성밖에 안 했던 퇴계가 지었다 이거예요. 퇴계는 단순하게 그런 학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문장가고 거기에 그 집을 통해서 이 거처와 주거의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앞으로 한 권 한 권 낱권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라든가 총수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것들, 오늘 제가 탁본을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이 탁본과 같은 것들도 수집을 해서 연구를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길어져 죄송합니다.